여사님이 갑니다. 오늘 오전에 초등학생과 합창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문 대통령 얘기를 짚어보기 전에 먼저 좀 가벼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오늘 김정숙 여사가 군산에 이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일일 교사로 했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일이랍니다. 네, 아직 여독이 풀리지 않으셨을 텐데 아마 이제 전주교대 군산부설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그 김정숙 여사 편지를 보냈던 모양이에요. 이런저런 편지를 보내서 이게 그 여사님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것에 대한 화답으로 이제 김정숙 여사가 오늘 전격적으로 이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합창 연습도 하고 또 학생들한테 또 일일 교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목뿐만 아니라 노래도 같이 부를 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는 시간도 가졌다고 하는데 사실 아이들의 눈이 정말 솔직하잖아요. 네. 근데 그림을 보면 참 다가가기 어려운 영구인의 느낌이 아니라 좀 푸근하다, 친숙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러다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인기 높아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아니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로 그랬으니까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미셸 오바마가 오히려 더 지지율을 끌어올려주는 역할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이번에 이제 김정숙 여사가 독일 갔을 때도 윤희상 선생 묘소에 가서 이제 동백나무를 가서 심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아주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를 김정숙 표 어떤 그 스토리를 가지고 사실은 어려운 문제를 정치적인 것들을 굉장히 문화적으로 풀어줬다고도 저는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숙 여사가 그런 걸 잘 풀어줬는데 이런 장점들을 김정숙 여사가 계속 발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가장 국민들한테 인상 깊었던 장면이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어린 학생한테 사인해 주려고 이렇게 무릎 꿇고 있으면서 이렇게 주섬주섬 학생이 이렇게 노트처럼 메모지 꺼내는 그 장면. 그렇게 낮은 자세를 보였던 게 아마 굉장히 많은 국민들한테 인상이 깊었을 텐데 초등학교를 가서 김정숙 여사가 저렇게 학생들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지지율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김정숙 여사는 저 그림을 보고 본인이 닮았다고 생각할지 아닐지도 좀 궁금한데 어제는 광주를 찾았는데 다과일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에 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다 만났고,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 또, 광주 지역에 있는 분들을 또 청와대로 초대를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대선 기간 동안 보면은 광주에서 살다시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광주에서의 어떤 김정숙 여사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었는데 그와 같은 인연이 되었어서 그런지 현재 내려가기도 하고 또 이 서울로 또 청와대로 초대해서 지역민들과의 어떤 밀접한 관계를 하는데 바깥 동안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행정 자체에 바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영부인의 역할을 다른 어떤 분들보다 친밀하게 가져가는 그런 모습은 나름대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 광주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 민주당 양양자 최고위원에게 어제 김정숙 여사와 함께한 분위기는 어땠는지 물어봤는데 저희 제작진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광주 서구 울 지역 발산마을 어르신들이 주축이 돼서 초대를 받았고요. 거의 많은 분들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셨어요. 너무 반갑고 좋아서 세상에 요렇게럼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었냐고 정말 믿기지 않는다고 네 계속 그러셨어요. 연말까지 쭉 그동안 감사했던 분들 그리고 가장 아픈 분들이 부르면 또 가장 먼저 달려가겠다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초등학교도 작은 소리도 소중히 듣겠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 현장 분위기를 저희 뉴스팀이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분위기는 참 화기애애했습니다. 어쨌든 김정숙 여사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렇게 나서는 동안 청와대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는 우리가 이제 스스로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민간에게도 약간 권장되나요, 의무화돼 있나요, 그런 게 있나요, 조치가? 일단은 공거대로 운영을 하고 있죠. 한산 모씨를 입으면요. 온도를 한 3도. 군수님으로 계실 동안에 한산 모씨를 늘 입으셨는데 그게 보기에도 참 좋아요. 대통령님께서 한산 모씨 옷을 보입을 예, 한산모시를 입어도 참 시원하겠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답답한 전국이 좀 뻥 뚫리면 더 시원해지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지금 굉장히 답답하시겠죠. 근데 한산모시 근데 값이 좀 비싸지 않나요?
그렇죠. 또 뭐 손으로 한 땀 한 땀. 그럼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함부로 아무나 못 사는 걸 알고 있는데 청와대 예산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상황이 좀 답답한 이 국면을 좀 타개할 마땅한 방법이 좀 보이지 않아서 아마 더 답답할 거예요. 사실은 지금 장관 후보자, 내정 후보자 좀 두 사람도 지금 걸려 있는 상태여서 추경안도 함께 걸려 있고 그 상황에서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이제 이 제보조작 사건까지 이제 불거지다 보니 국민의당이 중간에서 그동안은 사실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줬던 측면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아주 가장 기본적인 협치 고리가 좀 끊어진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아마 굉장히 더욱더 답답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이 국면을 결국 타개해 나가는 것도 정치력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야말로 한산무시 하듯이 정말로 한 땀 한 땀 좀 풀어가야 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청와대 쪽에서 지금 논란이 지금 굉장히 되고 있고 야삼당 또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반대하고 있는 그 두 후보자를 그대로 강행 임명할 그런 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정말 이 부분에서는 결단을 좀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정도는 내주고 국민의당하고 어찌됐건 좀 타결을 해서 한 발이라도 일단 진전시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추경안도 일단 심의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부터가 일단 가장 좀 시급하게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일단은 일보 전진을 좀 하는 전략을 좀 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도 좀 결단을 촉구하는 발언인데 의미심장한 게 왜냐하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현정 의원님 저런 말을 했어요. 협치 먼저 배려하고 양보해. 저 말은 장관 교체를 청와대 요청을 한 겁니까, 국회의장이? 완곡하게 좀 그런 표현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정부의 모든 게 이제 빨간불이 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2달을 넘어서면서 조각 자체도 되지 않고 있고 결국 이 원인이 과연 야당의 발목 잡기만에서만 비롯됐는가라는 걸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같은 게 보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했던 또 탕평 인사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여러 가지 논란에 문제가 있는 인사들 사실은 이제 임명함으로 해서 사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체가 다 이제 공직에서 대통령이 반영하라는 뜻인데 지금 야삼당 더군다나 정의당까지 반대하는 인물을 이제 끝까지 임명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청와대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한테만 지금 계속적으로 내놔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정세균 의장이 좀 이 난국을 풀기 위해서는 이제 청와대도 뭔가 양보를 좀 해야 된다. 가진 걸 내놔야지만이 상대편이 양보를 하지 계속 야당한테만 지금 양보하라고 그러면 사실 되겠느냐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완곡하게 중진으로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오늘 수석 보좌관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금 전 들어온 영상인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싶지만 일할 조직도 예산도 가로막혀 있어서 참으로 답답합니다. 국회에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인사 강행하겠다.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될 것 같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정세균 의장 얘기를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협치란 말은 가진 사람이 얘기하는 베풀어서 가진 사람이 꺼내놓을 때 협치가 되는 것이지 없는 사람이 달라고 생떼를 해가지고 협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가진 것들을 내놔야 되는 입장은 바로 청와대고 문재인 대통령이다. 근데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영무 그다음에 조대엽 두 명의 후보자가 정말 괜찮아요. 아무 흠결도 없어요. 근데 야당이 생떼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가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가 야당 내에서조차도 반대 목소리가 많이 나올 정도,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흠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무조건 다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조금 좀 무리가 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놓고 성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풀릴 부분들도 있는데 너무 야당한테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정도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 발언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철수 사랑합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저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론은 좀 물음표인 것 같아요. 모든 짐을 짊어지겠다고 했던 안철수 전 대표의 어제 기자회견, 오늘 논란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당이 하나의 반격을 시작했는데 조금 전 기자회견 모습부터 만나보시죠. 어제 전자제출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증거 조작이 나오게 된 것은 본질은 결국은 취업 특혜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 젊은 사람들의 이 대선에서 어떻게든지 이기고 보자 하는 그 탐욕 때문에 증거 조작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이 취업 특혜 의혹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도 생기지 않았을 사건이지 않습니까? 저 얘기는 오늘 나왔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저거는 지금 위기를 덮으려는 물타기입니까? 아니면 합리적 문제 제기입니까? 물타기죠. 지금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국민의당이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유미 씨 혼자만 한 게 아니라 결국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같이 개입이 됐었고, 지금 어제 이제 안철수 전 후보도 이제 사과를 했었고, 당에서는 어쩌면서 존폐를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지금 되치기를 하기 위한 이제 공격의 또 포인트를 잡아 나가는 건데, 문제는 지금 문준용 씨 그 취업 특혜와 관련해서 원래 특검이란 게 검찰 수사가 도저히 이게 안 된다든지, 권력의 어떤 그런 일단 새로운 또 의혹이 제기된다든지 이런 때 하는 것인데, 지금 사실은 문준용 씨 관련해서는 특별히 지금 어떤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게 아닙니다. 지난번 이미 그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의혹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또 특검을 하자라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국민의당은 지금 검찰 수사를 정말 제대로 받는 것,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것, 저는 이게 정치 정당으로서 공당으로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임무인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저런 상황에서 특검을 하자, 다른 걸 하자라고 했을 때 얼마나 좀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저는 의문입니다. 예, 평론가님, 저도 지금 남부지검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검을 주장하면 여론에서는 분명히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낼 텐데, 알면서도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는 사실을 계속 부각하고 싶은 것 같아요. 국민의당은. 그러니까 우리 당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한 사람이 개인적인 단독 범행을 한 것인데 우리 당이 거기에 휘말렸을 뿐이다. 이런 인식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안의 본질인 취업 특혜 문제를 얘기하고 그걸 이제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국민들이 볼 땐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그 검찰 수사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까지 만약에 구속이 안 됐다고 하면은 이유미 씨 차원에서 다 모든 사람을 속인 것이 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국민의당이 도의적인 정치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다 우리는 그 친구한테 속았다고 얘기할 만한 명분이 있었을 텐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구속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최소한 한 사람의 범행이 아니라 두 사람이 공모했고 그 이상의 사람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아니, 우린 특검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국민의 정서상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 결국은 이거 비유를 하자면 돌려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공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돌려치기를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 위기를 빠져나와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함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두 분은 물타기다, 돌려치기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일단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특검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전 대표의 어제 사과를 이렇게 봤다고 하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일단 그분의 특성이 원래 애매모호한 성격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했지만 애매모호한 기자회견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그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이 이 사건의 본질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제보 조작 사건은 저희들은 이것은 특혜 채용 의혹의 격가지로 보는 거죠. 근데 이 격가지를 갖고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본체인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 애매모호한 답변이다라는 얘기했는데, 이종훈 박사님. 근데 오늘 안 전 대표가 이렇게 사과를 하고 오늘은 또 개인 일정을 소화한다고 해요. 비공개로. 그럼 이제 사과를 일단락 됐다고 본인은 스스로 생각하는 걸까요? 그런 거죠. 네, 그런 건데 정우택 원내대표 얘기도 굉장히 애매모호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문준영 씨의 그 특혜 채용이 본질이다. 오히려 이게 격가지인데 이거 그렇다 그래서 또 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안철수 전 대표의 표현 그 해명도 굉장히 좀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얘기인데 글쎄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야삼당은 어찌됐건 이 두 가지 다 좀 문제다라는 인식은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든 두 개의 특검으로 지금 이제 두 개를 동시에 두 사안을 이제 합쳐서 특검으로 이제 가져가 보겠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굉장히 정치 공세죠. 그리고 국민의당이 어찌됐건 이거를 이제 제기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을 이제 모면하기 위한 아주 고전적인 수법을 쓰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찢어진 우산을 펼쳐준 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가 막 오는데 이 찢어진 옛날 우산 펼쳐봤자 이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펼쳐들려면 제대로 된 우산을 펼쳐들든가 아니면 차라리 맞는 게 낫다.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그냥 차라리 맞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예. 검찰 수사 끝날 때까지 일단 기다려 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옳고, 그리고 이 제보 조작 사건 사안하고 이 문준영 씨 특혜 채용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가는 게 제가 보기에도 야당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해요. 만약에 문준영 씨 특혜 채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휘발성이 큰 주제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 사안은 사실은 이번 건하고 별개로 증거를 좀 더 철저하게 수집을 해가지고 따로 제기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거죠. 그런데 급하다고 일단 뭐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지금 섞어찌개로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지금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꼼수 중에서도 아주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꼼수, 하수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최윤 사장님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답변이 모호하다 보니까 질문이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대신 대답을 해줬는데 함께 보시면 뭐 정치 현장,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그 워딩은 뭐냐면은 모든 짐은 내가 짊어지고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당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것은 적극적인 내용인 것이고 모든 책임을 지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뭘 하지 않겠다는 것 같은데 형용 모순적 발언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우택 그 한국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애매모호하다. 무슨 말을 하는지 건더기가 없다. 이런 얘기가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뭐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정치로부터 상당 부분 이렇게 보면 뒤에 떨어져 있겠다는 하는 말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니까 해외에 당분간 갔다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당장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걸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러기보다는 사실상 뒤에서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밑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점에서는 과연 그 부분이 진정성 있는 사과이냐 그에 따른 책임지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그 상당 부분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그 발언의 의미를 맥락을 나오시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한 것을 이해했어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당에서 내가 필요하면 호출하면 난 나가겠습니다. 당을 위해서 언제든 헌신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어제 저는 같이 던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당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이제 거기에 헌신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더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뜻을 밝힌 것인데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안 나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안철수 대표 앞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안 전 대표 생각이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를 지금 정계 은퇴하겠다는 얘기 일절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아주 확고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정치를 누구랑 하겠습니까? 자신이 창당 주역이 됐던 국민의당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할 필요성도 본인은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당내 분위기나 뭐 측근인 안철수계가 어저께 기자회견 딱 한 명도 안 나왔던 것처럼 당내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 가지고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확산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그런 맥락에서 나오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실 이분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가지고요. 이현주 의원님. 이현주 의원이 요즘 뭐 막말 논란도 있고 했는데 어찌됐건 SNS에 후보님 안철수 전 대표의 사랑합니다. 용기 내십시오라는 뭐 당연히 저렇게 할 수는 있는데 또 저것도 다시 또 확대 재생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제 책임률이라고 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본인이 이제 책임을 지는데 그 책임을 지는 방식은 여러 가지겠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지위를 내려놓든지 뭐 대표나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다든지 또 아니면 이제 정말 참여의 어떤 시간을 가진다든지 좀 보시면 그게 아시겠지만 손학규 전 대표 어땠습니까? 지난번 그 총선에 지고 난 다음에 강진 그 토막집에 가서 거기서 뭐 거의 한 1년 넘게 지냈지 않습니까? 지내면서 결국은 나중에 다시 정계를 복귀를 하셨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계 은퇴를 해서 뭐 영국에 가셔서 한참 있다 돌아오시고 나름대로 정치인들이라는 게 이제 어떤 그런 책임을 지는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즉 뭐냐면 국민들의 좀 눈에서 벗어나면서 결국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말 전국 방방곡을 돌면서 정말 그 어떤 고생을 해서 민심 탐방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어제 저는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 그동안 한 16일 동안 시간이 계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의 그럼 책임을 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좀 답을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분명히 상황은 벌어졌고 또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앞으로. 자 그러면 이 국민들이 정말 다시 돌아갈 때까지 나는 뭘 하겠다라든지 뭐 이것에 대한 이제 그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아무것도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럼 16일 동안 무슨 고민을 했는지에 대한 좀 솔직히 의문이 들어요. 예. 자, 그 16일 동안 번뇌의 시간을 가질 텐데 그러면 그 고민의 그 끝이 뭔가? 아니면 정말 본인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예를 들어서 뭐 탈당을 하든지 뭐 지금 사실은 이제 본인이 의원직도 내려놨기 때문에 뭐 공직에서 내려놓을 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치인이 책임지는 방식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자꾸 뭐 이렇게 의원들이 힘내자 뭐 하자 해봤자 상당히 국민들 눈에 비춰봐서는 이거 또다시 그냥 뭐 저러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또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불신만 주기 때문에 사실 그렇거든요. 어떤 면에 있으면 확실하게 본인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실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를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이렇게 저희 특급 내에서마저도 여론이 안 좋으니 안철수 전 후보의 측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뭘 해도 비판받는 시점이다. 정계 은퇴를 한다고 했어도 꼬리 자르고 도망간다고 했을 것이다. 즉 좀 지켜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국민의당에서 같은 지지자 입장에서는 사실 저와 같은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게 정치는 이른바 타이밍의 예술이다라고 하는데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얘기했듯이 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과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지금까지 떠밀려 오듯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비판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그 말씀하신 대로 총론은 있는데 강론은 없다. 한마디로 무슨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더더욱 지금 답답한 모습인데 아시다시피 나름대로 또 딜레마도 당대표도 아니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렇죠.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결국 안 전 대표의 자업자득일 수밖에 없는데 결국 지금으로서는 정말 일단 그 자중자애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저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짧게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안철수 전 대표 이종훈 박사님. 네. 내년 지방선거로 재기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서울시장이라도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정계 은퇴 안 한다는 건 분명히 진 것 같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히려 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좀 출몰이 잦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 모습을 내비치는 그런 그 일정을 지금 소화를 오히려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본인이나 그 측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정치권에서 한 발 빼고 있으니까 이거 너무 우리를 좀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내지는 이거 또 안철수 전 대표 존재감이 너무 지금 점점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뻔뻔한 전략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전환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사실은 공식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예. 사실상 거의 준공식적인 그런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활동들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고 내년 지방선거 때 출마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 어제 사과를 하게 했는데 여론은 아직도